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29분입니다. 하나너님, 한 번만요. 또 실패네라고 하시는데 뭐 어떤 걸 요청을 하셨을까요? 예, 제가 예, 예, 다시 한번 내주시겠어요? 예, 요청하신 내용을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장희용님, 동양고속건설입니다. 예, 동양고속건설, 하여튼 동양고속건설인가요? 하여튼 동양고속, 하여튼 동양도 있습니다. 동양고속건설이었나? 하여튼, 예. 하여튼 동양 쪽도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자, 아이고 이런님 오셨고요. 또, 파란날개님, 예, 오셨습니다. 갈매기님 오셨고요. 그 다음에 정권환수님, 그날들님, MBC님 오셨고요. 예. 하나노님, 예, 또 실패네라고 하셨는데, 어떤 걸 실패하셨다는 걸까요? 예. 제가 쭉 찾고 있는데, 안 보여가지고요. 예. 네, 하나노님, 예. 제가 뭘 이렇게, 못 보고 넘어간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죄송합니다. 예.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요. 제가 꼭, 하겠습니다. 예. 윤연아님, 헌인마을 원주민들은 다 변두리로 쫓아냈더군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헌인마을 원주민들은요, 한센병 환자들이었다고 해요. 이 한센병 환자들의 정착촌이 헌인마을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내쫓고, 그러니까 뭐, 한센병 환자들이 모인 곳이었으니까 얼마나 어려운 분들이 많이 모였겠어요. 이거 한센병 환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어려운 분들도 많이 모였을 텐데 그런 분들을 내쫓고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땅에서 조단위 수익을 본다라. 예, 하나노님, 뒤에 보고 있었어요. 전화 와서라고 하셨네요. 예, 전화를 받으셨군요. 예, 송민태님 오셨고요. 김타호님, 추억의 메텔님, 킴스님 오셨습니다. 자, 하나노님, 뒤에 보고 있었어요. 라고 하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자, 조수님 오셨고요. 헌정질서님 오셨습니다. 예, 권순아님, 가구단지였죠. 예, 가구단지도 있었어요. 가구단지도 있었고요. 그 근처에는 또 화훼단지, 뭐 양재동 화훼마을도 있고, 꽃마을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자, 여기가 내곡동이었기 때문에, 예, 지금 이 헌인마을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구단지하고 한센병 환자들의 정착촌이 포함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한센병 환자들이 살고 계시던 땅이라든지 또는 뭐 그 옆에 양재동 꽃마을도 그렇고요. 또 가구단지도 마찬가지고요. 툭하면 불이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죽거나 다치고 막 그랬었던 기억나시죠? 예. 자, 그런 숱한 사람들의 이 원한과 핏덩이가 얽힌 곳에 그들은 글쎄요. 돈을 벌려고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하나씩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헌인마을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으시네요. 예. 네, 뇌비우스 사지다님, 헌인마을이 어느 시점에서 문제가 됐나요? 헌인마을 문제는요, 제가 뒤져보니까 1999년부터 이게 시끄럽더라고요. 2003년에도 한번 난리가 났었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넘어가면서 이 최초 들어왔던 사업자들하고 두 번째 들어온 사업자, 세 번째 들어온 사업자들이 막 서로 엉켜서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고소고발전이 벌어졌고요. 이 와중에서 터진 것이 이른바 이 박근혜
최순실이 이 헌인마을 개발 사건에 개입이 돼가지고 뭐 특정 한 사람들은 뭐 어쨌다라는 그런 부분이 나왔고요. 그 과정에서 한모 씨라는 사람은 감옥에 가기도 했죠. 예. 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요, 조금 있다가 차분히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예. 블루스카이님, 슬픈 사연이 있는 곳이군요. 네, 맞습니다. 자, 헌인마을에 대한 얘기,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엄청 가져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풀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자, 대장동 최초 제보 논란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좀 바꿔보려고 했었어요. 예, 이낙연이 설명 못한 의혹들. 예,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 대장동 최초 제보도 물론이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 대선 경선 기간 중에 이 댓글 조작 의혹 역시도 이낙연이 설명해야 될 의혹입니다. 그래서 이 이낙연 전 대표가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 의혹들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아마 이 명락대전이 새로운 방향으로 또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또 진행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제목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이낙연이 설명하지 못한 의혹들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명락대전 세 변수, 이낙연이 설명 못한 의혹들입니다. 자, 이 의혹들 중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동 최초 제보 의혹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대선 경선 기간에 댓글 조작 의혹이 포함됩니다. 이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 이낙연 측은 속 시원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툭하면은 고소 고발하겠다라는 엄포만 놓았지, 자, 엄포 대신에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전혀 새로운 얘기를 못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의혹을 더 키우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명락대전의 세 변수, 이낙연이 설명하지 못한 의혹들입니다. 자, 두 번째. 이낙연이 설명을 해야 될 의혹들 중에 한 가지는 대장동 최초 제보자 의혹입니다. 대장동 사건이 맨 처음 불거지게 된 것은요, 검찰 수사로 인해서 불거진 게 아닙니다. 대장동 사건은요, 철저하게 검찰과는 동떨어진 곳에서 출발했습니다. 사실 검찰은 이 대장동에서 무엇에 대해서,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선거 기간 중에, 그러니까 그 도지사 선거 기간 중에 했던 발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고 있었어요.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는 5천억 원이 넘는 돈을 성남시가 환수했다라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자, 이것 때문에 검찰은 이 대장동에서 5천억 원 이상의 이익을 환수했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거짓이다라고 해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무죄로 판결이 났죠. 대법원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5천억 원 상당의 이익을 성남시가 환수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맞다라고 판결 내린 바도 있어요. 대법원 확정 판결도 있어요. 사실 이 때문에 성남시, 그러니까 대장동과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무슨 배임을 했다라는 검찰의 이 배임 혐의 부분은 기소를 할 수가 없는 사건이었던 거죠. 아니,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단 말이야. 그래, 5천억 원 이익 본 거 맞아라고. 근데 5천억 원의 이익이 발생을 했는데 이보다 더 얻지 못해서 배임이다? 이건 좀 심한 거잖아요. 그죠? 자, 뭐 어쨌거나 검찰은요, 최초에는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장동에 김만배가 들어갔든 누가 들어갔든 이 부분까지는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자면 그 대장동 개발에 김만배라는 법조 기자가 법조계를 거의 쥐락펴락하는 김만배라는 기자가 있었고, 박영수라는 검찰의 대부가 있었고, 거기에 윤석열, 최재경, 김수남 등 쟁쟁한 법조계 인맥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기경제신문이라는 데서 보도를 하고, 이 보도를 조중동이 받았으면서 본격적으로 의혹 제기가 시작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눈부신 화력을 보였던 것이 사실은 동아일보였죠. 동아일보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이 대장동 관련 의혹을 낱낱이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정영학 녹취록 얘기까지 나와요. 지금도 다시 한번 그 당시 동아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정영학 녹취록 얘기까지도 등장을 해요. 어떻게 알았죠? 정영학 녹취록 당시 검찰에 제출되지도 않았었는데, 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봉지욱 기자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 의혹 내용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021년 검찰 조사에서 남욱은 정영학이 윤영찬 의원실에 대장동 관련 제보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 라고 말입니다. 정영학은 자신은 사업계획서를 써준 용역업자일 뿐이라면서 로비는 김만배와 남욱이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자기부터 살고자 의원실에 찾아갈 수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서로 책임을 떠밀던 중 정영학은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들고 검찰로 향한다. 그리고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었다.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는 이낙연 쪽에서 대장동 관련 찌라시를 만들었다고 정영학에 말하고 있다. 이런 부분.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봉지욱 기자가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봉지욱 기자의 SNS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전부터 익히 알려져 있던 내용이죠. 다만 그동안 다른 문제들에 묻혀가지고 공개가 안 됐을 뿐입니다. 공개가 안 됐을 뿐이라 다른 문제들에 묻혀가지고 본격적으로 거론이 안 됐을 뿐이죠. 자, 실제로 이 관련된 보도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당시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남욱 변호사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공판에서 김만배 질문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대장동 비리와 관련된 핵심 자료를 정영학 회계사가 이낙연 전 대표 측에 넘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김만배와 정영학 사이에 큰 싸움이 있었는데 그 싸움을 정영학 회계사가 윤영찬을 통해서 싸움을 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법정에서 법정 진술로 나온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자, 그러면서 당시에 이런 보도가 있었죠. 남욱, 정영학, 이낙연 측에 대장동 428억 약정 자료 줬다. 뭐 이렇게 보도가 났었습니다. 자, 이 보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정영학이 이낙연 측에 상당히 많은 자료를 넘겨줬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죠. 자, 뿐만 아닙니다. 이낙연 측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자료는 또 있습니다. 바로 이낙연 이 대장동 사건을 처음으로 외부에 보도했다고 하는 이 경기경제신문의 그 박모 기자인데요. 이 박모 기자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서 대장동 특혜 의혹은 민주당 내 경선 과정에서 같은 당 핵심 후보 측에서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라고 제보한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제보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자, 당시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핵심적인 후보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재명과 이낙연. 자, 이재명 후보가 자기 거를 이렇게 제보했을 리는 없고, 여기서 말하는 핵심 후보라면 결국에 이낙연이라고밖에 볼 수 없겠죠. 즉 이낙연 측에서 이 박종명 기자,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기자한테 자료를 넘겨줬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냐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 박종명 기자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민주당 그 당직자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았다는 얘기는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이낙연 쪽을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자, 벌써 두 가지 증거가 나왔어요. 법정 진술, 그 다음에 박종명의 진술. 자, 여기에 정황 증거도 하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강력한 것이 바로 이 정황 증거인데요.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동아일보는요, 이낙연 대표가 원래 소속되어 있던 회사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바로 이 동아일보 기자를 했었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 동아일보에 들어가서 여기서 기자 생활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동아일보가 정말 발군의 기량을 선보였죠. 엄청난 단독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약 2주 정도 동안에 20건이 넘는 단독 기사를 쏟아내기도 했었어요. 그때가 언제? 2021년 9월 말부터 10월 초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도 전입니다. 10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거 아닙니까? 자, 근데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도 전부터 동아일보가 이렇게 단독을 쏟아냈다? 그 누군가가 정보를 제공해 줬다는 거죠. 근데 최소한 검찰은 아닙니다. 그치? 검찰은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이야. 수사도 시작하기 전에 관련 자료를 언론에 푸는 그런 바보는 없겠죠. 자, 심지어 동아일보는요, 당시 사설까지 써가지고요. 자, 2021년 10월 6일에는 사설까지 써가지고 민주당에 황혼이 온다. 이재명이 그 대선 후보가 되면 민주당에 황혼이 온다라는 식의 기사까지 쓰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검찰이 수사도 하기 전에 동아일보가 먼저 기사를 썼다? 예. 당시 그와 관련해서 현근택 캠프 대변인은 윤영찬, 양기대, 이낙연 모두 동아일보 출신 아니냐라면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굵직한 대장동 단독, 심지어 논설위원이 이재명 주변에 건설업체 삐끼까지 이렇게까지 이런 보도까지 냈다는 거,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의심을 살 만한 대목입니다. 윤영찬, 양기대, 이낙연 모두 반명계라고 하죠. 친이낙연계가 아닐 수는 있지만 반 이재명인 건 분명한 사람들이죠. 제가 민주당 내 여러분들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요, 특히 양기대 의원,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 양기대 의원의 이 행보는 정말 짜증이 날 정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양기대 의원이 드러나지 않게 진짜 요소에서 개혁의 발목을 잡고 이재명의 뒤통수를 후려갈기는 짓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윤영찬 의원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이낙연 대표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 세 사람 모두 우연의 일치인지 동아일보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이낙연계에서 아주 열심히 대장동 의혹을 퍼날랐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똥파리라고 불렀던 사람들 기억하십니까? 이낙연을 지지한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찢찢 이러면서 비난했던, 말 그대로 멸칭이죠. 자, 그렇게 멸칭으로 이재명을 불러댔던 바로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다 바로 이낙연계 지지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누가 보더라도
이낙연과 이 대장동 사건 제보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제보 역시도 이낙연계에서 나왔다는 의혹이 지금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또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 언론 보도들입니다. 자, 이 언론 보도를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자, 이거는 2021년 9월, 그러니까 대선 경선이 한참 진행 중이던 9월입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기도 전이죠. 검찰 수사가 진행되기 한참 전이죠. 검찰 수사가 제가 알기로는 10월 중순부터가 본격화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9월 13일, 2021년 9월 13일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공수처가 수사해야 된다. 라는 식의 주장을 이낙연 대표 측에서 했습니다. 자, 이 보세요. 조선일보 보도고요. 2021년 9월 13일 보도인데 대장동 개발 의혹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언론인 출신 A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화천대유의 이익 배당금 상당액이 돌아갔다는 의혹. 이렇게. 자, 지금 알고 있는 내용과 거의 일치하죠. 이게 언제적 얘기다? 9월달 얘기. 검찰 수사가 진행되기도 전부터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자, 이낙연은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장동 게이트로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이 감춰온 거대한 부정부패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치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얘기랑 너무 일치하죠. 심지어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 공공이 소유한 토지를 활용해 민간업체가 막대한 부동산 이익을 챙겼다는 건 정의롭지 않다. 심지어 그런 내용을 울산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의혹을 본인이 직접 제기한 겁니다. 자, 보세요. 검찰한테 누가 자료를 갖다 줬는지, 그 박종명 기자, 경제신문의 박종명 기자한테 누가 최초로 제보를 했는지, 또는 이 동아일보에 누가 자료를 넘겨줬는지 이 부분까지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보세요. 이낙연 스스로가 검찰 수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이렇게 큰 소리로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검찰 수사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알았죠? 자, 여기에 한 가지 더 보도가 한 가지 더 겹치는 부분이 있죠. 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이낙연 대표가 직접 주장한 내용이에요. 자, 이낙연 측 대장동 굉장히 많은 제보 들어와. 그런데 자제 중이야. 이낙연 대장동 의혹 들은 것 있어. 큰 그림 나올 것. 자, 이게 언제적 보도라고요? 예. 2021년 9월 21일 보도입니다. 9월 21일. 검찰 수사 진행되기 전이에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상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누군가로부터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누군가는 누구라고요? 예, 이미 그와 관련해 가지고 나무기 얘기했습니다. 정영학이 자료를 들고 윤영찬 의원을 찾아갔다고. 자, 4가지 이 증거가 딱 맞아떨어집니다. 4가지 증거가 모두 이낙연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죠? 자, 이와 관련해서 이낙연 대표 측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낙연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윤영찬 의원 측은 고소고발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소고발의 문제가 아니고 해명과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딱 맞아떨어질 수가 있죠? 한두 가지가 아니라 4가지씩이나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법정 진술도 나왔어. 그 다음에 언론 보도
관련해 가지고 제보자를 설명해 주는 진술이 또 있죠. 그 다음에 정황증거, 동아일보 보도와 같은 정황증거도 있죠. 그 다음에 이낙연계 스스로 한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예. 글쎄, 이게 법정에서는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뭐 증거가 안 될란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의심 품을 만한 증거는 충분합니다. 이에 대해서 고소고발로 대응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자, 비슷한 의혹은 하나 더 있죠. 바로 이낙연 대표 측이 지난 대선 경선 기간 중에 댓글 공작을 했다는 그런 의혹입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관련 증거가 폭로되기도 했고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지 않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거론을 해야 할 단계에 접어들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명락대전이 거칠어지면 거칠어질수록 이 문제는 불거질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낙연계에서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도덕성 운운인데, 자, 이런 모습, 댓글 공작을 하고 경쟁자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을 마구 유포하고, 이거는 정말 옳은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건 도덕적인 거라고 할 수 있나요? 도덕성 문제가 나오니까 제가 꼭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셨을 겁니다. 바로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거다. 특히 지금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어디에 주목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댓글 공작 부분입니다. 솔직히 제가 지난 대선 경선 기간 중에 많이 느꼈던 겁니다. 이 분명히 댓글 공작 부대가 있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유튜브들 사이에서 뭐 이런저런 뭐 논란거리가 있는데, 특정한 세력들이 이 특정한 사람들을 심하게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지난 대선 경선 기간 때 이낙연 쪽에서 하던 건데 라는 생각을 제가 지우지 못하고 있거든요. 반복적으로 악플을 달고 있는 몇몇 아이디는 제가 아주 눈에 익은 아이디들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그래서 이거는 끝난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문제, 글쎄요, 저는 본격적으로 좀 거론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하나너님, 유튜브도 댓글 부대 있어요. 네. 제가 많이 느껴요. 지금은 좀 많이 정화가 됐습니다만, 제 유튜브에도요, 뭐 몰려와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방송 주제와는 상관없이 엉뚱한 걸로 싸움을 일으키기도 하고, 갑자기 엉뚱한 주제로 그냥 그 댓글창을 도배질하는 자들도 있었죠. 댓글 부대는 존재하더라고요. 계정 진짜 많습니다. 한 명이 50개씩 갖고 있는 경우도 있대요.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진짜로. 해보신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50개씩 갖고 있다고. 야, 제가 놀랐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붉은 사
네, 오밤